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혈관은 서서히 막히고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는 단 2주만 해도 혈관이 깨어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종종 어지럽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 있으시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이 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음식, 운동, 호흡 같은 일상의 습관이 뇌혈관을 살리는 진짜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단 2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 해보시길 권합니다. 뇌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나아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물론 뇌혈관 전체가 하루아침에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혈관 재생에는 최소 몇 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2주 내에 혈류 속도가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뇌를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약속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가 만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과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2주,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주가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보다 더 약해지고 기억력이 알벌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혈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단 2주 만에 뇌혈관이 살아나는 길을 걸을지 저는 여러분이 2번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변화를 만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두뇌가 맑지 않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이런 증상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뇌혈관은 다시 깨어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한 운동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발걸음이 뇌혈관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걷기 시작하면 심장이 더 힘차게 뛰고 혈액은 더 빨리 순환하며 뇌세포로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이때 막혀있던 작은 혈관들이 열리고 뇌세포는 마치 목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듯 새 힘을 얻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걷기, 단 10분만으로도 혈류 속도가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10분간만 걷기를 한 후 단 2주 만에 뇌혈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짧은 걷기는 미약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10분 걷기는 분명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뇌혈관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걸을 때 우리 몸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첫째,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 심장과 뇌로 순환을 촉진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며 뇌 속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셋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무릎이 아픈데 걸을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평지를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매일 이어가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곤 하시나요? 바로 그 시간대에 1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고 뇌혈관이 확장되며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걸으셨나요? 대부분은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10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식사 후 잠시 버스 정류장 2정거장을 걸어서 이동 아니면 집 앞 골목 한 바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걸었다라는 성취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장을 내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2주 동안 걸어보시겠습니까? 뇌혈관이 깨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뇌혈관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순간 뇌혈관은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거나 곧장 식탁으로 향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단 한 가지 습관을 더한다면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우리는 약 7,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속 수분은 줄어들고 혈액은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진 혈액은 작은 혈관을 더 쉽게 막히게 만들고 특히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다시 묽어지면서 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아침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예방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300ml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36%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단지 물 한 잔이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침 물이 특별한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아침 물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확실히 혈압이 더 안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체감되는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신 그룹과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 차가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였고 미지근한 물은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며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 드신 분들께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커피나 차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지만 탈수를 유발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물 한 잔은 뇌혈관을 깨우고 하루의 첫 혈액순환을 맑고 깨끗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 물 습관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살리고 밤새 쉬고 있던 혈관을 깨워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회복시키고 걸쭉해진 혈액 점도를 낮추어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지켜주는 꾸준한 습관이 되어 뇌경색과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작은 노트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물을 마셨는지 기록해보세요. 불과 2주만 실천해도 두통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물 한 잔으로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 네,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하고 동시에 섬세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아침 물 한 잔이 쌓이면 뇌혈관을 강처럼 힘차게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휴대폰보다 먼저 컵을 드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놀랍습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종종 혈관의 윤활유라고 불립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도 오메가3의 효능은 꾸준히 강조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매주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메가3 보충제가 음식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와 캡슐로 섭취하는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과 작용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이지요. 그렇다고 보충제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합니다. 다시 말해, 생선을 먹는 것은 뇌혈관뿐만 아니라 뇌세포 자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두뇌를 크게 발달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산물 섭취였습니다. 바닷가에 살며 물고기와 해산물을 먹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두뇌 용량이 빠르게 커졌다는 분석이지요. 이처럼 오메가3는 우리 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십시오. 구이나 조림도 좋지만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둘째,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아마씨, 치아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곁들이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간단합니다. 셋째, 보충제를 이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해 품질과 용량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생선을 잘 못 먹는다. 그래도 괜찮을까? 물론 단백질은 고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을 지키는 힘은 오메가3에서 나옵니다. 고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와 생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선 한 토막이 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던 한 어르신이 꾸준히 오메가3 음식을 섭취하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이 약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등어 한 토막, 연어구이 한 접시.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얕고 빠른 호흡만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5분간의 깊은 호흡 훈련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닙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의 몸은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안정시키며 뇌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뇌세포가 맑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마치 흐린 창문을 닦아낸 듯 머리가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호흡 훈련은 뇌혈관 건강에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5분간 심호흡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7mm 가함은 낮아졌고 뇌졸중 발생 위험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흡이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호흡 훈련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시적으로만 혈압이 내려가고 장기적인 변화는 미약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2주 이상 꾸준히 호흡 훈련을 한 분들은 단순히 혈압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두통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호흡은 당위 효과가 아닌 장기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깊은 명상 호흡으로 엽니다. 그들의 평균 혈압은 같은 연령대 서양인보다 훨씬 낮고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적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과학적 장비로 측정한 결과 호흡이 혈관과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요한 호흡이 강력한 예방약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린 뒤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몸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뇌혈관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숨 쉬는 게 무슨 약이 되겠어. 그러나 우리의 몸은 산소로 살아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깊은 호흡은 뇌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진 최고의 약입니다. 약값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 5분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순간 뇌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되찾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숨을 고르는 5분의 습관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 허기가 져서 라면이나 빵, 과자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위를 든든히 채우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뇌혈관은 그 순간 고통을 겪습니다. 늦은 밤 과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혈관을 막아가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은 위와 장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야 할 혈류는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늦은 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속에 기름기와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언젠가 갑작스럽게 막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야간 과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과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총 섭취 칼로리만 조절된다면 섭취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뇌혈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낮에 먹은 음식은 활동으로 소모되지만 밤에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관을 막는 데 더 쉽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 10시 이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뇌혈관을 공격하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위가 과로하며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지방이 쌓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게 과식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 느낌. 단순히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연구팀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먹은 그룹이 늦은 밤, 한꺼번에 먹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가 적고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가 다르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출출해서 먹는다. 잠이 안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면 10년 후 뇌혈관의 1/4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 9시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신한다면 뇌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밤 음식은 혀는 즐겁게 하지만 뇌혈관은 괴롭힙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순간 혈관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식탁을 7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로 배고픔을 잊어보세요. 그렇게 단 2주만 지켜도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뇌혈관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조용한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뇌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오늘은 그 그림자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짠 음식은 혀끝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뇌혈관에는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높아지고 그 압력은 작은 뇌혈관 벽에 상처를 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뇌혈관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트륨 과다 섭취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시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은 정상 섭취군보다 뇌졸중 위험이 1.9배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인 셈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공식품 속 첨가물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소금을 줄여도 뇌졸중 발생률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실제 사례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인 순간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 줄어들며 뇌혈관의 위험 신호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학계의 논쟁과 별개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뇌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이나 찌개가 조금만 싱거워도 입에 맞지 않고 젓갈이나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맛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그림자입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이어져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둘째,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해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체내 수분 불균형을 일으켜 두통과 어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이한 사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젓갈과 된장국 같은 짠 음식을 즐겨왔는데 이 지역의 뇌졸중 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에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저염 간장을 보급한 지 10년 만에 뇌졸중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가공식품, 라면, 햄, 빵, 치즈 속에도 상당량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십시오.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은 작은 접시에 덜어 한두 젓가락만 드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짠맛은 잠깐이지만 뇌혈관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금 사용을 줄인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한결 가볍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셨나요?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을 싱겁게 끓이고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뇌혈관을 살리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내일의 뇌혈관을 결정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순간 뇌혈관은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뇌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담배와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뇌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배를 보겠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니코틴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좁게 만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담배 속 타르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막히게 됩니다. 술은 또 다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소량의 적포도주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고 알코올 분해 능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적당한 음주라고 생각한 양이 실제로는 과음이 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도구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 음주하는 고령층은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와 술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3배까지 치솟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을 뒤흔드는 경고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 효과보다 해로움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술과 담배, 모두 뇌혈관의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담배 피우다 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다. 사실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은 후 초기에는 기침이나 가래가 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몸의 자정작용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요. 몇 주만 지나면 폐 기능과 혈관 건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금연 2주 후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고 뇌혈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소량 음주는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결국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오히려 술을 끊고 물이나 차로 대체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 위험이 줄어드는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와 술은 순간의 기분을 달래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산소를 빼앗으며 혈전을 만듭니다. 술은 혈압을 요동치게 하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둘 다 합쳐지면 뇌혈관은 2배, 3배로 빨리 잠식됩니다. 특별한 예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 금연금주를 동시에 실천한 70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단 1년 만에 뇌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여전히 담배와 술을 즐긴 그룹은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선택의 차이가 수명과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에 위안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2주 동안이라도 끊어보고 뇌혈관이 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담배와 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뇌혈관을 살리고 기억을 회복시키며 삶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식사 후 TV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보며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뇌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에 고인 혈액은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 뇌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곤함,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좌식 생활, 세덴타리 라이프스타일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운동만 충분히 한다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사례는 다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장시간 앉아 보낸다면 여전히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이느냐 타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뻣뻣한 느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와 혈관이 충분한 순환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30분마다 일어나 3분간 가볍게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연속으로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짧게 자주 일어난 그룹은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잠시 일어나십시오. 물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둘째,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셋째,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앉지 말고 서서 하십시오. 이처럼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아파 오래 걷기 힘들다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일어나서 몸을 펴고 두세 걸음 옮기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빈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독이고 일어서는 순간은 약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몇 시간이나 의자에 붙어 계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생활은 편안해 보이지만 뇌혈관에는 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해독제도 간단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몸을 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주만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며 뇌혈관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뇌혈관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해로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72세 어르신이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가끔씩 끊기는 듯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고 했지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본인은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번거롭게 느끼셨지만 이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둘째,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무릎이 불편했지만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셋째, 식탁에 오메가3 음식, 고등어나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늦은 밤 과식과 짠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싱겁다고 투덜거리셨지만 2주가 지나자 오히려 담백한 맛에 입이 길들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간단한 호흡 훈련을 매일 5분씩 실천했습니다. 단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져서 손주 이름을 헷갈리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경쾌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기간에 혈관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뇌혈류의 개선, 산소 공급의 증가, 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은 단 2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 환자분은 보여주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사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습관 변화로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몇 달이 지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환자분들의 눈빛, 표정, 걸음걸이에서 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 개선되는 실제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닐까?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작은 실천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께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2주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 물 한 잔, 10분 걷기, 오메가3 음식, 호흡 훈련, 늦은 밤 과식 줄이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뇌혈관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변화를 만든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뇌혈관은 회복할 수 있고 활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살리는 습관과 해치는 습관을 나란히 비교하면 훨씬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뇌혈관을 살리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매일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 하루 5분 심호흡으로 뇌세포에 맑은 산소를 불어넣는 것. 이 단순한 4가지는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반대로 뇌혈관을 해치는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과식으로 뇌혈류를 막는 것. 소금이 많은 음식을 즐겨 혈압을 높이는 것. 담배와 술로 혈관을 좁히고 손상시키는 것. 하루 종일 의자만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혈관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하루 한 끼, 단 5분,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습관은 순간의 편안함과 즐거움에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생활 습관이 뇌졸중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럽 뇌혈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고령층은 나쁜 습관을 가진 고령층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60% 낮다고 합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유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유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똑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도 어떤 이는 습관을 바꿔 건강하게 살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 병을 겪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물을 챙기시나요?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시나요? 하루 10분 걸으시나요? 아니면 TV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뇌혈관을 결정합니다. 조금 특별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꾸준히 쬐면 따뜻함이 스며들고 몸이 살아납니다. 나쁜 습관은 그늘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게 느껴져도 오래 머물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햇빛 아래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그늘입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정리해 드리곤 합니다. 좋은 습관 4가지가 약이 되고 나쁜 습관 4가지가 독이 됩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오늘 시작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오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2주만 해도 뇌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 2주 만에 뇌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10분 걷기, 오메가3 음식, 호흡 훈련 같은 살리는 습관들, 그리고 늦은 밤 과식, 짠 음식, 담배와 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같은 해치는 습관들. 두 갈래의 길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하면 뇌혈관은 살아나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나쁜 습관을 붙들면 뇌혈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과 남은 시간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해로운 습관을 쌓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만 습관을 교정해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여시겠습니까? TV 앞에서 앉아있기보다는 10분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뇌혈관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 혹은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한다면 뇌혈관은 살아나고 기억은 또렷해지고 삶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단 한 달만 관리해도 다리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와 달리 끊임없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그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 없이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10년 후엔 다리 근육의 10%가 사라지는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아야 겨우 일어나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생활 단백질,
부족한 식사, 밤, 늦은 과식 등이 다리 힘을 빠르게 앗아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근육 도둑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큰 부상을 불러오죠.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하루 10분의 가벼운 습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백질을 어느 시간대에 먹느냐,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간단한 동작을 매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 감소의 주범은 단백질 부족이다 라는 주장과 진짜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결국 식사와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나는 오늘 내 다리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근육을 잃게 만드는 선택을 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의외의 습관, 3가지와 반드시 끊어야 할 위험한 습관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지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 어르신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힘이 훨씬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10년 후에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놓치시면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뻣뻣해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험 있으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자고 나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순간이 하루 근육 건강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첫걸음 스트레칭 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긴장 상태에서 풀려 있다가 굳어집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근육 속 단백질 합성도 잠시 쉬게 되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움직이면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의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때 단 3분만 투자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10회 움직여주세요. 발목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피를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이어서 무릎을 번갈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허벅지 앞 근육을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허벅지를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침 첫걸음이 훨씬 가볍고 안정적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분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후 근육량 감소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균형 능력도 크게 향상돼 낙상 위험이 무려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학계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스트레칭은 근육 강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스트레칭이 근육을 직접 키우지는 않더라도 혈류를 깨워 근육 합성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저는 2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이 커지진 않지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그 짧은 동작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까? 네, 만듭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74세 김모 할머니는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동안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침 스트레칭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뒤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다리가 가볍습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따라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3분 침대 옆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눌러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다리 힘을 바꾸고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까지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첫 걸음은 어땠나요? 무겁고 두려운 걸음이었나요? 아니면 가볍고 힘찬 걸음이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다리 근육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습관 2.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고 계십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두유나 두부가 근육에 좋다 같은 말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활용해 근육을 지어 올리는 건설 인부는 바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같은 대사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단백질을 먹으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태워져 버리거나 심하면 지방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해줍니다. 아침 식사 직후 혹은 오전 중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굶은 몸은 단백질 합성 효소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단백질 그룹이 12주 후 근육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단백질 양보다 타이밍이 더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하루 육식을 꼬박꼬박 챙기면 언제 먹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의 경우 아침 단백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인체의 합성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 근육에 불씨를 지펴준다. 결국 아침에 불을 지펴야 점심과 저녁 단백질도 불 속에 잘 들어가 근육을 키우는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기는 부담스럽죠. 대신 간단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그릭요거트 한 컵 또는 두부 반 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소량의 견과류를 곁들이면 필수 아미노산이 보강되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저녁에만 고기를 먹고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가볍게 해결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달걀과 두유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8주 만에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운동을 더 한 게 아닌데, 그냥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다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빵 한 조각, 잼 커피만으로 끝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을 더해보세요. 그 한 끼가 1년 뒤 다리 근육을 살리고 5년 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보셨습니다. 아침 단백질 타이밍은 단순한 영양 팁이 아니라 근육 건강의 황금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습관은 더욱 놀랍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단 7분의 의자 운동. 바로 다리 근육을 직접 깨우는 방법입니다. 습관 3. 하루 7분 의자 운동.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오히려 운동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약해지고 더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드는 가장 민감한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자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 없고 넘어질 위험도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루 7분만 투자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 다리 힘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무릎이 펴지기 직전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무릎 관절이 불안하다면 의자 팔걸이나 옆에 있는 탁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 뻗기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5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위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허벅지 앞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면서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발끝은 바닥에 고정하고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 실제로 다리 근육 감소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7분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더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꾸준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자극도 지속되면 근육을 살리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벅지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두려웠지만 하루 7분 의자 운동을 6주간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려요. 집안에서도 걷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번은 의미가 적지만 매일 7분은 1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의자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나셨나요? 댓글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스스로의 기록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자극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3가지 습관을 보셨습니다.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그리고 하루 7분 의자 운동.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한 달 후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을 살리려면 꼭 챙겨야 할 작은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비타민 D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좋은 습관, 수분 비타민 D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습관, 수분 비타민 D 관리.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과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비타민 D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먼저 수분입니다. 우리 근육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만 문제가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 능력을 떨어뜨려 다리에 쉽게 쥐가 나고 회복 속도도 늦춥니다. 왜 요즘 따라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은 수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운동 전후에 한 컵 오후에 또 한 컵처럼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보온병에 담아둔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선 근육 기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낙상 위험이 최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심각하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햇볕입니다. 하루 15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이나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필수다라는 주장과 자연 햇볕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볕이 가능한 계절에는 자연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햇볕을 쬐일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보충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수치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물을 몇 잔이나 마셨을까? 오늘은 햇볕을 쬐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꾸준히 점검해도 근육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매일 무릎 통증과 잦은 다리, 쥐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수분 섭취량이 하루 500ml도 안 되고 비타민 D 수치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물 1.5리터와 주 3회 20분 햇볕 걷기를 권했습니다. 2달 뒤 다리에 쥐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운동을 바꾼 것도 아닌데 물과 햇볕만 챙겼더니 다리가 다시 힘을 내더군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드는 것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물 한 컵과 햇볕 15분.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깨우고 다리 힘을 살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단백질, 타이밍 의자 운동, 그리고 수분 비타민 D 관리.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면 좋은 습관만큼이나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어떻게 근육을 망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1. 오래 앉아있는 생활.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시나요? TV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바둑판 앞에서 아마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오래 앉아있는 생활, 이 다리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좌식 생활, sedentary lifestyle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담배가 폐를 망치듯 좌식 생활은 조용히 근육과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쓰지 않으면 단 2주만 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펌프 기능이 멈춥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점점 위축됩니다. 무릎과 허벅지가 먼저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노인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던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낙상 위험도 1.8배나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근육이 급격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30분 운동하면 상쇄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대 결과를 내놓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끊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지켜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보내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 운동도 피하셨지요.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을 권하지 않고 단순히 30분마다 일어나 집안을 2분만 걸어 다니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일어나 발목을 돌리고 두세 걸음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며 10년 후에 보행 능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오늘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가? 그 답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함에 의지하지만 사실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바로 지나친 당분 섭취입니다. 나쁜 습관 2. 지나친 당분 섭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근육이 약해질까요? 바로 그때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단 음료 과자빵을 자주 드시나요? 사실 근육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달콤한 간식의 순간은 기운을 주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데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을수록 근육의 벽돌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셈이죠. 실제로 2017년 미국 노인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당류 섭취량이 높은 노인 그룹은 3년 후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과도한 당분이 그 효과를 상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분과 근육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일부는 당분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문제이지 근육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근육 세포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단백질 합성이 막힌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살이 찌는 과정과 동시에 근육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단 음료를 몇 잔이나 마셨는가? 과자를 몇 번이나 집어 먹었는가? 답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바꿀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콜라 대신 보리차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크림빵 대신 삶은 달걀. 단순한 선택이지만 한 달 뒤엔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66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침을 빵과 잼으로 오후에는 커피와 케이크로 때우셨습니다. 점심은 소량의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혈당 수치도 높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간식을 줄이고 달걀과 두부를 하루에 하나라도 더 챙기세요. 단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걸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라며 크게 놀라셨지요. 여러분도 지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시려던 단 음료를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 저녁에 과자 대신 두부 반 모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결심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까지 보호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 걸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까지 빼앗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근육을 지키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는가?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앉아있는 생활과 지나친 당분 섭취라는 두 가지 나쁜 습관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늦은 밤. 과식이 근육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3. 늦은 밤 과식. 밤에만 되면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찾게 돼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도 과자를 먹거나 라면 밥을 한 번 더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 과식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식은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쉬면서 건물을 고쳐야 하는데 밤새 다른 작업이 들어와 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다리는 더 무겁고 힘이 빠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둘째, 늦은 밤에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던 재료가 오히려 뱃살과 허벅지 지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늦은 밤 과식을 자주 하는 노인일수록 사르코페니아 근육 감소증과 비만이 함께 오는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19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밤에 먹은 그룹의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는 대사율이 낮아지고 근육 합성 효소의 작동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간식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슬리핑 프로틴이라고 해서 취침 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노인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이 가벼운 단백질 간식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라면, 빵, 과자, 밥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혹시 저녁 9시 이후 라면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라면이나 김치를 곁들인 밥을 드셨습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식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세요. 2달 뒤 놀랍게도 아침 피로가 줄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밤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배가 고플 땐 작은 단백질 간식,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유 한 잔, 혹은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라면, 떡, 과자 같은 고당, 고지방 음식은 근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근육을 살리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망치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답이 달라지면 내일 아침의 다리 힘도 달라집니다. 이제 3번째 나쁜 습관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다리 근육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싣기, 무릎 꿇고 오래 앉기 같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어지는 섹션 9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나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확인하는 건 거창한 식습관이나 운동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입니다. 줄을 서거나 대화를 할 때 무심코 왼쪽이나 오른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서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자세는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고 반대쪽은 점점 약해지게 만듭니다. 결국 양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오래 앉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방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는 한국 어르신들에겐 더욱 익숙한 자세죠. 하지만 무릎을 구부린 채 장시간 앉아 있으면 관절과 근육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관절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편해서 그렇게 앉는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다리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는 습관인 셈이죠. 2016년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릎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의 40% 이상이 이런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부족보다 잘못된 자세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단순히 관절에만 영향을 줄 뿐 근육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은 관절과 붙어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 누적되면 근육 약화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한 습관이 근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닐까요? 저는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던 74세 어르신은 결국 무릎이 한쪽만 심하게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자세 교정을 통해 균형을 회복한 70세 여성 환자는 무릎 통증이 줄고 다시 시장을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다리를 꼬았는가? 서 있을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체중을 실었는가? 무릎을 꿇고 오래 앉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하다 보면 내 근육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이 보일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쪽 다리에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앉을 땐 의자에 등을 붙여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무릎을 꿇기보다 방석에 걸터 앉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세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다리를 꼬고 계신다면 풀어주시고 허리를 곧게 세워보세요. 단 1분의 교정이 10년 뒤에 다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4가지 나쁜 습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지나친 당분 섭취, 늦은 밤 과식,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 그렇다면 이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꿨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어지는 섹션 10에서는 72세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적 울림, 72세 할머니의 변화 사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수치나 검사 결과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의 삶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볼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72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선생님, 시장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2-3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늘 장을 직접 보러 다니던 분이었는데 점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집에만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집에 갇히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15%나 낮았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해결책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아침 단백질 한 끼 의자 운동 7분, 그리고 물과 햇볕.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달라집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1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첫 주에는 발목 돌리기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2째 주가 되자 아침 스트레칭 후 다리가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째 주에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두유를 챙기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담 없네요. 밥 먹고 달걀 하나 더 먹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4째 주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5회에서 15회로 늘어났습니다. 1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친구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삶의 자유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20대는 운동을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느리지만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바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근육 회복은 제한적이다라는 회의적인 의견과 노인일수록 꾸준한 습관 변화로 회복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연구가 맞섭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72세에도 다리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때 여러분께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다리를 살리는 습관을 하나라도 했는가? 작은 답변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보셨습니다. 다음 섹션 LM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정리하며 근육 건강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약 좋은 습관 vs 나쁜 습관. 이제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며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근육을 망친다. 먼저 좋은 습관 4가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1.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들어 올리며 허벅지를 깨워주는 3분. 이 작은 동작이 하루의 근육 합성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2.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아침 식사 직후 달걀, 두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기는 것.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에 먹을 때 근육으로 가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3. 하루 7분 의자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뻗기, 발 뒤꿈치 들기. 특별한 기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7분이 10년 뒤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4. 수분 비타민 D 관리. 하루 1.5리터 물과 햇볕 15분.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수분과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채워주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도 있었습니다. 1. 오래 앉아있는 생활.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근육은 불과 2주 만에도 줄어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지나친 당분 섭취. 단 음료 과자빵은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손실로 이어지죠. 3. 늦은 밤 과식.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해야 할 시간에 위장이 계속 일하면 회복은 방해받고 음식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4.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리 건강 혁명.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힘을 살리는 좋은 습관 4가지와 근육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꾸고 10년 뒤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정직하기 때문에 나이가 70세든 80세든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탁에 단백질 하나를 더 올리고 하루 7분만 의자 운동을 해보세요. 거기에 물 한 컵과 햇볕 15분을 더한다면 다리는 반드시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있거나 단 음료와 과자를 습관처럼 먹거나 늦은 밤 과식을 반복한다면 근육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결국 다리는 약해지고 걷는 자유를 잃게 되겠지요.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 아니면 잃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희망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나 동네를 함께 적어주시면 비슷한 지역 어르신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킬 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다리가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심으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한쪽 다리에 체중 싣기, 무릎 꿇고 오래 앉기 다리 꼬기.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관절과 근육을 망칩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단순히 목록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느냐, 아니면 무심코 반복하느냐입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매일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몇 개의 좋은 습관을 실천했고 몇 개의 나쁜 습관을 저질렀을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라는 주장과 습관만 바꿔도 노인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할머니처럼 단 한 달의 습관 변화로 다시 시장을 걸을 수 있게 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나쁜 습관은 약화시키고 망치고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약이 여러분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설피에서 다리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결심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